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19세기 말 침몰하는 나라에 갇힌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갔지만 운항을 책임졌던 이들은 자신들만 안전하게 빠져나온 다음 긴 삶을 이어갔다. 역사의 제물로 바쳐진 가여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이 책에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때 그 역사를 통해 오늘을 비추고자 한 시도다. 자격이 없는 이에게 홀려 만국으로 갔던 어제의 거울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결코 두 번만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우리는 100여 년 전의 실수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권력자들이 나라꾼을 자기들 배에 쑤셔넣고 흩뿌리고 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먹고 사는 길은 날로 팍팍해져가는 중이다. 21세기 AI 시대의 온갖 점쟁이들에게 구분을 맡기고 그자들이 하라는 대로 의사정원을 들었다 놨다. 1조에 가까운 현세를 권력자의 이사 비용으로 날리고 듣보잡 무자격의 도사, 법사가 하라는 대로 국가의 시스템이 배가 산으로 가듯 이끌려가고 있는데 이 엉망진창의 틈을 타 눈먼 돈 한 몫 두둑히 챙기려는 자들은 나라가 무너지든 말든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거꾸로 처박히든 말든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며 마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값비싼 물건 좀 공짜로 주워가겠다고 참혹한 사고 현장을 뒤지던 경도둑들 마냥 시체에 달라붙은 구더기떼들 같은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돈만 빼먹고 있다. 역사가 두 번만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말은 아니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귀인도 있지만 대개는 어리석어 혹은 알지 못하여 탐욕가의 의도대로 이끌려 다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바치라는 대로 바치면서 수탈당하는 것을 의무로 알던 그때의 백성들도 왕비의 처신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백미로 지은 눈부신 쌀밥이 가만히 있지 한강으로 뿌려지는 광경이 목도된 다음부터 뜬 소문이 아니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왕비가 거처하는 곳에서 김이 펄펄 나는 가마니가 날마다 밖으로 나가는 데다 500석에 달하는 쌀밥이 강가에 뿌려진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어간 다음이었다. 개돼지와 다르지 않는 삶을 순순히 받아들인 이들에게 쌀밥은 배를 채우기 위한 끼니가 아니었다. 쌀밥은 도리를 모르는 짐승과 구분되는 인간으로서 받들어야 할 제삿대가 되어야 겨우 한 수저 맛볼 수 있었던 신성한 것이었다. 죽을 때까지 구경조차 하기 힘든 쌀밥이 헛되이 사라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거친 물살에 뛰어들었다가 산 재물이 되는 참사가 반복되었다. 최선을 다해 중국을 섬기는 이를 유일한 덕목으로 여겼던 자들의 머릿속은 화석과 다르지 않았다. 아기처럼 개걸스레 삼게 되는 먹이사슬의 위쪽에 선 이들과 처자식을 굶기면서도 제사상 차릴 걱정이 우선이던 민초들은 다른 형태의 쌍둥이였다. 살아있는 처자식을 굶기면서도 이미 죽은 조상 제사상 차림을 먼저 걱정했다는 백성들, 맹목적이던 효사상리, 얼마나 나이 많은 꼰대들의 이기심으로 규정지어지고 가스라이팅이 되어져 있었던 걸까? 결국 탐욕스러운 권력자에 비해 힘없는 피해자인 백성들마저도 가정 안에서는 또 하나의 어리석은 가해 권력자였던 것이다. 빼앗긴 들판에서 몸을 부딪혀 저항했던 그들의 삶에는 칼에 맞는 것 이상으로 전율이 돋는 역사가 적지 않다. 어떤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다.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 체포되어 참혹한 고문을 당했어도 부모가 돌아가고 자식이 시력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어도 결코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매국노 새끼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주권을 잃게 되었을 때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던 위대한 민초들의 저항을 적어놓은 것이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주변엔 무서워서 움츠리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일제의 부당한 만행에 항의했던 흔적도 남김없이 희생된 민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쉽사리 육체와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잔혹한 폭력에도 견디게 만들었을까? 평생을 싸움꾼으로 살아온 적도 없었을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 그 모진 폭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나는 자신이 없다. 이하응이 추진하는 개혁이 성공되기에는 그동안 적체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다. 매관매직을 통해 지방관으로 부임한 자들이 가혹하게 쥐어짰던 탓이다. 학정과 수탈이 극에 달하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일반 일하는 절망적인 분노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하응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본질은 조선이라는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자들을 척결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믿는 자들이 스스로를 개혁 대상이라고 인정하고 반성할 리 만무했다. 인간은 우연한 기회이건 원래 풍족한 환경에서 태어났건 간에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보게 되면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이 주제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모두가 비열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회에서 당연하게 양심은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비열하게 쟁취한 권력은 자신이 당연히 가져도 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들 내의 한계일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던 서원은 가장 중요한 의식인 제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물론 전반적인 운영 비용을 강제로 징수하고 관아와 결탁해 가진 이권에 개입했다. 세금을 내지 않을 의도로 서원에 형식적으로 토지를 기부하는 자들이 줄을 이었고, 서원에 적을 둠으로써 군역에서 면제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원이 저지르는 폐해는 이루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신발남들?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부의 상당수를 차지한 양반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데 있었다. 이모군란이 발생한 때는 1882년 말이었다. 개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착취를 당해도 묵묵히 받아들이던 사람들 가운데 군복을 입은 자들이 칼을 뽑은 까닭은 이번에도 부정부패였다. 못사람들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부당함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없었다. 부당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들었겠지만 생각과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도 울부짖는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교육받은 그들은 수탈당하는 것 또한 백성된 의무로 알고 있었다. 부당함을 느끼고 겪어도 자신 혼자 나선다고 바뀔 게 없다는 무력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숫자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개개인은 약해도 뭉쳐서 연합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이다. 고종과 민자영은 그에게 질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렸다. 군의 칭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의 아들이거나 왕실과 지근거리에 있는 종친 또는 딸이 왕의 부인이어야 비로소 군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데 무당은 질령군이라는 군호를 받았다. 과거조차 희미한 무당을 질령군에 봉한 고종과 민자영은 북권 악묘를 건립해 주인으로 앉히기까지 했다. 자격이 없는 작가 대고를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권력을 농단하고 귀중한 혈세가 복제가 되어 사라지는 만국의 역사가 바야흐로 열렸다. 뒷골목이든 국제사회든 힘의 법칙은 동일하다. 일단 우습게 보이면 끝이다. 마음대로 궁궐을 출입하면서 언제든지 고종과 민자영을 만날 수 있는 무당은 민시일파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거물이 되었다. 왕과 왕비에게 권력을 분배받은 무당이 인사에 개입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물 좋은 지방의 군수나 현감을 바꾸는 것 정도는 우스운 일이었다. 어떻게든 무당에게 줄을 대기 위한 자들이 북관묘 앞에 장사진을 쳤다. 무당의 뜻이 곧 어명인 세상이 되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조선 말기 어중이 떠중이 같은 무당이 나라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나라 이곳저곳을 망가뜨렸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 읽으면서도 두렵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은 거물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을 했으리 만무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어떤 정책과 어떤 국가 시스템들이 무당의 뜻에 따라 바뀌고 엉키게 되었을까? 못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만든 계기는 이번에도 지배층의 수탈이었다. 합법적으로 수탈하게 해주는 매관매직도 경쟁이 치열했다. 거액을 바치고 부임한 자들이 하루라도 더 수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바쳐야 했다. 농민군의 씨를 말리려는 일본군이 외딴 섬까지 이잡듯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간과 학살이 예사로 자행되었다. 농민군을 부모 죽인 원수보다 증오하는 양반들까지 합세했다. 외세를 몰아내려던 농민군을 비적으로 지칭해 외세를 끌어들여 탄압한 자들이 축배를 드는 가운데 가족을 잃은 백성들의 통곡이 그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서 평범한 백성들은 어쩌면 양반들의 식민지배나 마찬가지인 취급을 받은 것 같다. 신분제사회라는 게 같은 민족끼리 계급을 나눠 아래로 식민을 삼는 것이지 뭐란 말인가? 신분제라는 것은 정말 적같다. 얼마나 적같았으면 자기 나라를 집어삼키려 온 일본군과 마음을 같이하여 자국의 농민군들을 탄압해낸 말이다. 양반놈들의 눈에는 밝으면 꽁트라는 정도로 하찮게 여겼던 농민들이 감히 군을 결성하고 그동안의 부조리와 외세의 침략에 항거를 하니 얼마나 쫄리고 위협적으로 느껴졌겠냔 말이다. 지석영, 그는 종두법을 도입해 천연두를 치료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를 극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에는 무당들도 있었다. 질병에 걸리면 신에게 비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에 지석영은 무당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지석영을 적으로 규정한 무당들이 갖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지석영이 당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우리가 때로는 여론의 마녀 사냥에 의해 개쓰레기가 된 인물들에 대해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매도해버리는데 지석영처럼 국익을 위한 큰일을 했음에도 누군가의 이익에 방해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개쓰레기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었다.
당신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민영준은 조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매건매직과 수탈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다. 중국의 언론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민영준은 평안감사 시절에 실물 크기의 금송아지를 고종과 민자영에게 바쳤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악랄하게 수탈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국내에는 아예 마수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에서도 미쓰비시쯤 되어야 비교가 가능할 정도였다. 나중에는 친일파로 활약하면서 일본에게 이완용보다도 더욱 크게 인정받았던 민영준과 대등하게 논해지고 두 죄인을 주륙하고 머리를 도성문에 달아매도록 공격당했으니 무당의 위세와 그로 인한 폐해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한제국이 최초로 보유하게 될 전함은 양무호로 명명되었다. 구입에 따른 비용도 국가 예산의 10%에 달했다. 그동안의 열등감을 일거에 날리는 동시에 고종의 야심을 충족할 수 있는 결전무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런데 인천으로 입항하는 양무호는 전함이 아니었다. 참석한 내외기비는 한동안 멍한 채로 있어야 했다. 열강의 외교관들은 민망한 나머지 헛웃음만 지었고 일본 측의 인사들은 터지려는 웃음을 참기 위해 애를 썼다. 멍청한 지도자가 민중에게 생색 내기 위해 성가랍시며 으쓱대는 생쇼를 보며 지도자의 민낯을 알고 있는 외국에서 온 고위 관료들에게는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을까? 능력 없고 멍청한 권력자가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던지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짜증이 난다. 양무호는 영국에서 석탄 운반의 용도로 건조한 선박을 일본이 구입했던 민수용 선박이었다. 사용했던 기간이 거의 10년이나 지난 데다 대포 비슷한 것을 장착하는 정도로 개조한 다음 조선에게 넘기고 받은 비용이 자신들이 처음에 구입했을 때보다 2배나 비쌌다. 개조 수리하는 비용 또한 구입 가격에 맞먹을 판이었다. 개조와 수리를 위해 정박하는 기간에도 70명이 넘는 선원들의 급여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비용을 들여 아무리 바꿔보려 노력해도 석탄 운반선이었던 양무호가 열강의 전함과 대등하게 싸울 정도로 강해질 리 만무했다. 양무호는 그 자체로 대한제국이었다. 러시아는 1월 중순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5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모인 까닭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헌법을 제정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최저임금을 보장해줄 것과 백해무익한 전쟁을 중지해달라는 평화적인 탄원은 무자비한 폭력에 짓밟혔다. 군대와 경찰이 발포하는 바람에 수백 명이 죽고 10배 이상이 중상을 당했다.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 사는 지도자는 타인의 생명에 무관심하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성가신 일이 생기면 벌레를 잡듯 민중을 때려잡고 불태울 수 있다.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권력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없는 권력자에 대한 감시이다. 그 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벌이는 폭력적인 태도에 내가 타겟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일이라며 무관심하면 안 된다. 정작 러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무당이다. 라스푸틴은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종교인으로 질령군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 라스푸틴은 혈우병을 앓던 황태자를 치유하는 믿기 어려운 능력을 발휘하면서 황후를 완전히 홀렸다. 이후 라스푸틴은 황후는 물론 귀부인들까지 농락했다. 최익현은 을사오적들을 죽이고 늑액을 무효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제를 털어 의병을 일으켰으나 어이없게도 고종이 창설한 진위대에 패한 다음 대마도로 끌려갔다. 동학농민군을 비적으로 규정했다. 만국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황제를 위해 의병을 일으켰지만 황제에 의해 비적으로 몰려 죽었다. 얼마나 비참한 꼴인가. 왕보다 위대하고 소중한 생명이 멍청한 권력자에 의해 귀한 목숨을 잃다니 말이다. 사심 없고 용맹한 의병장들이 상금을 탐낸 자들에 의해 밀고를 당한 다음 끝내 목숨을 잃는 광경 또한 곳곳에서 반복되었다. 하이에나 같은 양아치 새끼들은 어느 세상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저 한 푼의 돈이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쪽팔린 줄도 모르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파렴치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득실거린다. 제국은 군대마저 해산당했다. 일본인들이 재빠르게 걷어갔다. 일대대를 지휘하던 박성환은 일본의 의도를 알게 되자 군함을 이기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결했다. 부관구에선을 비롯한 장교 한 사람과 부사관도 지휘관을 따라 자결했다. 시위대가 일제히 공기했다. 무기고로 달려가 소총과 실탄을 나눠 가진 시위대가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는 가운데 그만 실탄이 떨어졌다. 마지막까지 용맹하게 싸우던 남상덕은 일본군 장교 카지와라를 사살한 다음 온몸에 적탄을 맞고 전사했다. 당시 집에 있던 장교 이충수는 나라를 위해 죽지 않을 수 없다며 어머니와 작별한 다음 앞장서 싸우다가 실탄이 떨어지자 차검한 소총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전사했다. 곳곳에서 울분을 참지 못한 통곡이 터져나왔다. 국가가 빼앗기는 순간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대한민국이었을지.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일제의 식민지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놈의 후예들이 설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